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B 화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IB 화학이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실제보다 더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화학에 외울 게 많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뒤에서 더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화학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구조, 반응, 그리고 공식. 자, 이 세 개를 모두 아우르는 각종 실험이 있죠. 이렇게 각각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조에서는 분자 모양이라던가 전자 배치, 입자 사이의 힘, 그래서 뭐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죠. 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반응의 종류와 반응의 요소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반응의 종류에는 뭐 산염기 반응, 애시드 베이스, 그리고 뭐 리독스 리액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또는 뭐 프레시피테이션, 앙금 생성 반응, 그리고 각종 올게닉 케미스트리에서 배우는 반응들이 있죠. 그리고 반응의 요소로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레이트, 즉 반응 속도, 키네릭스에서 배우죠. 또는 히트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열의 출입에 대한 thermochemistry 내용을 배우고요. 또 반응의 favorability라고 해서 반응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되는 정도, 또는 반응의 spontaneity, 뭐 반응의 자발성 이렇게도 배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반응 파트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화학에 외울 게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반응의 어떤 요소들을 배울 때 뭐 레이트나 뭐 thermochemistry 그리고 반응의 뭐 favorability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암기는 아니고요. 다 이해를 베이스로 이제 쌓아가는 내용들이죠. 다만 반응의 종류들을 배울 때 올게닉캠에서 배우는 수많은 반응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외워야 하는지 자 사실 우리가 IB에서 배우는 범위에서의 올게닉캠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사실 대부분 로직 이해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막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저 또한 대학교 때 올게닉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아니면 뭐 생체 물리화학 뭐 이런 어려운 화학들을 배울 때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지만 IB 화학 범위 내에서 배우는 이런 반응 종류들은 다 우리가 배우는 컨셉으로 패턴을 잡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화학은 절대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식을 볼게요. 공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죠. 근데 이 공식은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걸 가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에 플러스 이 공식을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을 어떤 상황에선 쓸 수 없는지 그런 예외 상황 그리고 이 공식을 왜 적용하면 안 되는지 그 한계점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는 게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IB 스타일이죠. 다른 과정에서의 화학은 이런 것까지 잘 안 다뤄요. 예를 들어 AP라던가 또는 한국 스타일의 화학 공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많이 배우지 않죠. 이런 게 이제 IB 교육의 특징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섬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B 캠에서 배우는 공식들을 한번 보면요. 자,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도 굉장히 뭔가 되게 많아 보이죠? 종류도 많아 보이고 이게 뭐야 어려워 보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공식을 어떻게 접근하냐예요. 공식을 처음 배울 때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현상들을 여러 직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 이 화학 공식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 중에 속성이 같은 것을 묶어서 사람이 임의로 정리를 해놓은 게 공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패턴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공식을 도출해야 이해가 완전해집니다. 거꾸로 공식부터 먼저 기계적으로 배우고 이거를 상황에 끼워 맞춰서 문제를 푸는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리버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아래 문제를 또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와우, 어려워 보이죠? 자, 이거는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판서하고서 사진으로 남겨놓은 화면인데요. 지금 한 가지 문제 내에서 대략 세 가지 개념이 쓰였어요. 일단 stoichiometric relationship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몰수에 대한 관계 쓰였고요. 또 하나는 열의 출입, released 되는지 아니면 absorb 되는 반응인지 얼만큼의 히트가 뭐 released 되는지 이런 thermochemistry 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에서 값을 추정하는 방법인 extrapolation이라는 방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graphing analysis까지 하면은 총 3개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차례로 다 쓰인 문제예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공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풀이 과정이 꽤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실생활, 일상에서의 직관을 활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도출해서 정리하는 학습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려 볼게요. 물이 있어요. water. 물이 얼만큼 있고 여기에
열을 가하고 있어요. 자, 히트를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initial temperature에서부터 final temperature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온도 변화 값을 뭐라고 하죠? 델타 T라고 하죠. 파이널 템퍼처 빼기 이니셜 템퍼레처 한 게 이제 델타 T 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히트를 더 많이 쓰면, 그러니까 히트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물을 데우면 온도 변화가 더 커지겠죠. 또는 같은 양의 히트를 썼을 때 더 많은 양의 물을 데울지 또는 더 적은 양의 물을 데울지에 따라서도 이 온도 변화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실생활에서의 직관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Q는 MC 델타 T라는 식이 나오죠. 델타 T가 바로 온도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Q가 히트 에너지 값이죠. 매스가 M이고요. 자, 이때 히트 에너지 더 많이 쓰면 델타 T가 더 커진다. 또는 같은 양의 히트를 썼을 때 매스가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더 금방 크게 일어나겠죠. 델타 T는 커진다. 거꾸로 같은 양의 히트를 썼을 때 매스가 크면 물을 많은 양을 데우려면 똑같은 히트를 썼을 때 델타 T는 조금씩 변하겠죠. Small change in temperature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 C라는 부분은 specific heat capacity라는 값이죠.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 그 자체를 데울 때는 이 specific heat capacity 값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만큼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ater이라는 거는 원래 specific heat capacity가 큰 물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definition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specific heat capacity라는 거는 heat required to raise the temperature by 1 degree Celsius 또는 뭐 1 Kelvi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of 1 gram 또는 이거를 unit mass라고도 하죠. of a given substance. 어떤 물질이 되었든지 그 물질에 대해서 1g 기준으로 1 degree Celsius 올릴 때 필요한 히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definition을 한번 딱 쳐다보면은 이 히트의 양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히트 양이 크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똑같은 히트를 넣었을 때 온도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이게 바로 specific heat capacity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공식부터 먼저 무작정 배우고 definition을 그냥 외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직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하고 definition 정리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나중에 가서도 어려운 문제까지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식을 먼저 배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끼워 맞춰서 반응을 대입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공식화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분자 모양을 찾아내는 원리인 Vesper Theory를 배우죠. Vesper Theory 또한 어떤 분들은 암기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Vesper Theory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서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Vesper Theory 절대 암기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Vesper Theory를 잘못 배워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데 다시 제대로 배웠을 땐 이게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IB 화학이 어려운 과목은 맞지만 덜 어려워지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제 수업이 아닌 정보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깊이 있게 다뤄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또 궁금하신 정보 있으면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